네. 사실 그 보수 언론하고 경제지의 보도를 쭉 보면 네. 최저임금부터 시작해서 경제에 보면은 소득주도 성장, 네. 부동산 문제까지 또 요즘에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문제도 너무 급하다. 비용 추계가 내년 것까지 안 돼 있는데 이게 뭐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네. 정부 여당 또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공격하는 듯한 그런 논조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이런 상황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저는 뭐 충분히 예측이 되던 일이다. 네. 그러니까 패러다임과 틀을 바꾸려고 하면은 기득권 측은 불편해지는 겁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던 어떤 이익 또는 네. 파이가 줄어들거나 이게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뭔가 새로운 틀에 적응하는데 또 그것도 해야 돼 이런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는 뭐 저항이 전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지는 않았고 저항이 있다 당연히. 네. 그 저항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이거는 우리의 몫이다 이거죠. 저항과 또는 비판과 네. 다양한 형태의 어떤 심지어 방해 이런 것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럼 언론의 보도는 언론의 속성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 늘 갈등이나 대립이나 네. 이런 것을 이제 선호해요. 네, 그게 뉴스거리가 그렇죠. 되고 조화나 그러니까. 미담이나 이런 거는 뉴스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다? 후순위로 밀리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언론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일면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시각이 다른 부분, 예를 들면 컵에 물이 반 컵이 있을 때 네. 이거 반이나 남아있어 하는 시각과 반밖에 없어 하는 시각, 저는 그 시각 두 시각 다 저는 존중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실 팩트를 다르게 얘기하는 것, 팩트는 이건데 전혀 다른 어떤 왜곡된 장치들을 가져다가 팩트를 다르게 얘기하는 것, 이거는 저는 정의롭지 못하다. 시각을 달리하는 건 모르지만 예. 팩트를 다르게 하는 건 그렇죠. 문제가 있다.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언론 스스로도 신뢰도나 또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 굉장히 저는 좀 세심하게 네. 스스로 체크하는, 스스로 검증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네. 지금 이제 최저임금이나 또 아까 소득주도 성장, 이거는 방향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임금 사각지대를 놔두고 우리 경제가 성장한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더러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성장한다고 해도 과연 그 성장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성장입니까? 네. 그런 임금 사각지대를 놔두고. 그러면 왜 최저임금이 다른 소득주도 성장 정책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동수당 9월부터 도입하죠. 기초연금 인상하죠. 사회적 임금 그렇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하죠. 노인 치매 국가 책임제하죠. 네. 여러 가지 소득주도 성장 정책들이 있는데 왜 유난히 최저임금을 갖고 이렇게 논란이 커졌을까? 가장 약한 골인가요? 그게? 딱 하나입니다. 다른 것들은 수혜자들이 있어요.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은 받는 사람만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최저임금은 수혜자도 있지만 부담이 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을대을의 싸움으로 딱 치고 들어온 건데요. 그러니까 마치 최저임금 때문에 나라가 결단 날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그건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장이라고 보는 거고요. 최저임금이 영향을 미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러나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그런 임금 사각지대를 계속 유지하면서 우리 경제가 가야 된다. 더 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네.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중소자영업자 이 상태로 계속 가는 건요. 결국에는 그들의 피로도, 그들의 정신적, 육체적 또는 경제적 이 피로를 극대화하는 단계로 계속 한계상으로 몰아가는 것이지 개선되는 게 아닙니다. 네. 제가 그래요. 최저임금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외식업 하는 분이 최저임금 때문에 외식업을 할 수가 없다. 최저임금이 문제입니까? 장사가 안 되는 게 문제입니까?
장사가 안 되는 게 처음 문제죠. 장사만 그렇겠죠. 잘 되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더 고용을 하겠죠. 그럼 장사가 왜 안 되는데요? 음. 첫 번째는 우리 주변의 중산층과 서민들이 외식을 할 수 있는 소득이 줄어든 겁니다. 네. 실제로. 그러니까 기업 소득 증가율은 계속 높아졌어요. 외환위기 이후에. 가계소득 증가율은 계속 낮아져요. 네. 기업들이 임금을 안 주거나 덜 주는 방식의 경영 전략을 써온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비정규직 채용해서 임금 안 높아지게 하고 네. 회사에서 회사에서 50세만 넘으면 내보내요. 임금이 높아지니까.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을 내보내죠. 그럼 그렇죠? 또 그분들이 자영업을 해야 그다음에 돼요. 그렇죠. 예. 바로 그 얘기입니다. 네. 왜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제가 중산층과 서민들이 외식을 할 수 있는 소득이 부족하다. 첫 번째. 네. 두 번째 경쟁자가 많은 거예요. 맞아요. 식당이 한 곳 있으면은 자 하루에 손님이 50명 올 때 네. 두 곳 있으면 25명을 주는 거잖아요. 그건 그렇죠. 아주 산수잖아요. 네, 산수. 네, 근데 왜 늘어요 경쟁자가? 기업에서 내보내니까 일찍. 네. 다른 할 일이 없어요. 하하. 그래서 그런 자영업으로 뛰어드는 사람들이 그런 네. 아주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음. 이 문제를 이제는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그대로 문제를 두고 할 수 해결하지 없는. 않고 네. 계속 가다가는 아까 말씀 제가 드린 것처럼 그 중소자영업자의 육체적, 정신적, 금전, 경제적 이 네. 한계 상황으로 계속 몰고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자영업의 평균 수명이 3년이 채 안 돼요. 아, 네. 예. 짧은 건 2년, 긴 게 한 5년이 아유, 있는데요. 다 망한다는 거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3년 내에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또 시작해요. 그러니까 두 번 망하면 이제는 일어설 힘이 없는 일어서기 거죠. 예. 어려워요. 우리 사회가 그런 아주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데 네. 이 문제는 놔두고 최저임금 타령을 하니까 상당수 많은 분들은 뭐 그냥 최저임금 정말 문제가 있네 이거 너무 급격히 오르는 거 이렇게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저는 그래서 최저임금을 좀 급격하게 올렸다 아니면은 좀 더 보완책을 정교하게 세웠어야 된다 이런 저는 지적에는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네. 그런데 최저임금 자체가 하하. 근본적인 문제 덩어리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다음에 소득주도 성장 뭐 아까 제가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득주도 성장이 우리나라에서 뭐 실험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1970년대부터 이 정책을 써온 겁니다. 사실 임금 주도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그렇죠. 해왔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는 이 압축 성장을 위해서 몇몇 대기업들에게 한정된 자원을 다 몰아줬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생산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그걸 수출하게 했고 국내 소비보다 네. 그다음에 국내 임금은 될 수 있으면 억제를 했죠. 그게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원청업체 그러니까 대재벌 회사에 다니는 노동자들은 괜찮아요. 1차 협력사까지도 괜찮아요. 네. 2차 협력사, 3차 협력사로 가면은 이제 뭐 60% 절반 이렇게 급여가 줄어드니까 그분들의 생활은 제대로 보장이 안 되는 상황으로 유지가 되어 온 거죠. 네.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놨죠. 그런데 유럽에 지금 잘 산다는 이른바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들. 네. 나라의 북유럽, 규모는 예. 크지 않지만 뭐 스웨덴, 노르웨이, 뭐 덴마크, 네. 네덜란드,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이미 1970년대부터 사회보장비 지출이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27%. 우리는 3.5%였어요. 하하. 사회보장비의 가장 큰 비중은 뭐냐면 교육비와 네. 의료비입니다. 교육비와 의료비를 국가가 전체가 공동으로 다 책임을 져준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교육비와 의료비를 다 개인한테 내라고 맞아요. 그랬어요. 맞아요. 개인한테. 예. 그건 네 몸이니까 당신이 건사하시오. 그리고 교육은 당신이 나중에 당신의 성공을 좌우하니까 당신이 다 돈 대시오. 이렇게 네. 해온 것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우리나라는 두 개가 산업이 돼버렸어요. 교육 산업, 의료 산업. 제일 큰 산업이 됐죠. 어마어마한 산업이 돼 있잖아요. 예. 그걸 다 개인들이 부담하고 있는 맞아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재인 케어를 해서 음. 의료비를 줄이자. 치매 국가 책임제를 하자. 네.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이 반발해요. 원장님들이. 그러나 저는 그 방향으로 가야 방향,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소득주도 성장을 우리가 갑자기 하는 게 아니고 소득주도 성장은 결국 그거잖아요.
중산층과 서민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머니를 빵빵해 주자. 네. 주머니를 빵빵하게 해주면 좋지만 주머니가 빵빵하게 안 되면은 쓸 비용, 맞아요. 네. 그것도 중요하죠. 의료비와 네. 교육비나 주거비나. 이런 것들을 예. 주거비나 이런 걸 줄여주자. 그러면은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 가처분 소득을 예. 늘죠. 지금 월급을 많이 안 올려줘도 그게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그것만 하자는 게 아니고 그 맞은편 밖에 혁신 성장을 같이 하자. 소득주도 성장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 혁신 성장은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네. 것, 그다음에 공정 경제는 상생하는 경제 그렇죠. 생태계를 만드는 예. 것, 어느 일방이 독점적으로, 특권적으로 형성된 생산된 재화를 다 쓸어가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 네. 그 경제 활동에 참여한 모든 주체들이 고르게 납득할 수 있게 네. 다 이렇게 골고루 그러니까요. 네, 성과와 과실을 공유하는 네. 그런 경제 생태계를 만들자. 이게 공정하게 불공정하지 그렇죠. 않고 정의롭게 소득주도 하자는 성장과 혁신 예. 성장과 공정 공정. 경제의 세 축이거든요. 맞아요. 그걸 하자는 건데 그걸 국민들은 동의를 했어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약간 불편해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독점해 왔던 분들은 불편해하죠. 내 몫이 줄어드는데. 그럼요. 당연히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기득권이 그걸- 없어지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예.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니까 이제는 생각 자체를 바꿔야죠.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죠. 과거의 틀을 유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 그리고 국민들의 명령이나 열망에 맞지 않다. 네.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